네, 방금 소개받은 유근자입니다. 저는 1993년도에 발해 사원지 발굴을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우수리스크 사지에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 팀하고 따로 하고요. 저희는 러시아 팀이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북한 사회고고관과 원 소속의 북한 학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끼리 어울리고 저희 젊은 연구원들은 이제 젊은 사람이랑 어울렸는데, 그때 빨리 통일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나서 발해를 사원지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인연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신기사를 본격적으로 복원하기 전에 조계종에서 지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열흘간 신기사지에서 지표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계종단의 북한 불교계와의 교류 관계들을 문화부, 사회부, 여러 기타 부서에서 해서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은 사회부에서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정리를 못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결국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총합해서 신계사 백서를 정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도 한 15년 정도는 이쪽 북한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불현듯 이제 연구소에서 제안을 받고, 그때 우수리스크 사원지에서 그 해에 김일성이 돌아가신 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나자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저는 이제 앞에 여러 교수님들이 구체적인 내용들, 방안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하고 함께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북한을 가면 우리가 어떤 주제로 갔으면 좋을까, 그런 희망을 안고 불교 문화의 남북교류, 그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의 교주인 석가열애이다. 그러면 석가열애의 사리탑, 이 진신사리를 찾아가는 길이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뒀고요. 그 다음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성속불이의 길, 그 다음에 고려 태조 왕건과 이성계, 또 아까 고영석 교수님도 다뤘습니다만 세조의 금강산행, 이러한 불교의 길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방한함 스님에 의해서 월정사 중심에 삼본산 연합사무소가 일제강점기에 설치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대산과 금강산, 더 나아간다면 설악산까지 묶는, 통일이 되었을 때 이쪽에 관동지방을 묶는 그런 길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분단되기 이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남북한에 있는 폐사지의 석조물들을 가져오기도 했고, 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특히 이제 북한 소재의 이런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개성, 구체적으로 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개성박물관들의 이런 교류,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특히 제가 요 근래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밀양 표충사는 잘 아시다시피 의승군들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모형문이 있는데,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 신계사, 함경도 안불사, 평안도 보현사, 황해도 폐업사, 황해도 등등 경성까지 해서, 이 시기에 이렇게 남북을 아울러서 시주를 하고 기도비를 냈다고 한다면 빨리 이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건국 1200년 주제 때 핫 이슈가 됐던 것은 개성박물관에 있는 왕건의 초상과 해인사에 있는 희랑조사를 만나게 해서 제자와 스승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왕건상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을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불교이고 이 불교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주로 조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 사명, 진신사리, 금강산, 불교문화재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떠나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와 문화이고 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현재 북한에 소재한 그 31 본산을 보시면 이와 같이 8사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지금 현재까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온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잘 아시는 보현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이때에 31본산 사진첩들은 간행되어서 여러 곳들에 이제 보관이 되어서 북한에도 폐사 이전의 모습들은 이제 이런 사진첩을 통해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묘양산 보현사를 주목한 이유는 바로 국난 극복에 불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불교계의 스님들께서 수행을 뒤로 미루고 전쟁에 참여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도사 금강계단의 사리의 이동입니다. 그 사리를 가지고 사명유정은 금강산에 계신 서산 휴정 스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으로 전주 사고에 있던 이 조선왕조실록이 잠시 묘양산 사고로 옮겨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조선시대의 어려움을 압축해 놓고 그 어려움들을 국난 극복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묘양산 보현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처남쪽 통도사에 있던 사리를 금강산에 계시는 서산대사에게 가지고 갔으나 보시다시피 이 해도를 통해서 왜군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리를 태백산이라고 하고 이제 조선시대는 서산대사는 태백산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묘양산에 모시고 일부는 다시 이 통도사로 가서 모시게 하는, 그래서 요 진신사리가 온 길을 한번 이제 이번엔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쪽에 그 서산대사를 모시는 곳으로서 대흥사가 있다면 북쪽에는 보현사. 그래서 이 두 곳에는 스님의 사리탑, 탑비, 그 다음에 진영, 그 다음에 그 사당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대표적인 이 두 사찰은 이 서해안을 이용한 서해의 육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서해 백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한 루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개성이 수도였던 고려시대 때 이런 왕건의 활동을 매개로 한다면 남북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견훤을 무찌른 그 왕건은 논산 개태세를 열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그 석굴암의 불상과 전혀 다른 미의식을 가졌으나 굉장히 장대한 이러한 불상들이 이 충청도 일대를 통해서 이와 같이 금강산 묘길산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석불의 길, 그리고 이 길들에는 그 고려시대 때 여기 황인규 교수님 전공이십니다만 김상명 교수님도 그 바로 법상종 사찰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아까 해남 대흥사에서부터 이 서해안이 중요한 무역의 루트였기 때문에 이곳에 소재한 사찰들의 불사를 할 때 이제 불상을 조성하는 조각승들이
이 같은 루트로 같은 파가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같은 경우는 왕건의 처가이잖아요. 해종의 외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주 불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융성하는데요. 나주 다보사에서 강화 전등사, 그 다음에 황해도 배천 강서사, 이 강서사는 조선시대 또 왕실의 원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서사의 지장 3종과 시황상이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화계사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이런 불상에 이동된 사찰, 예를 들면 황해도 배천의 강서사와 서울 화계사가 결연 관계를 맺는다 하면 서로 이러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남 스님에 의해서 조성된 여기 월정사, 건봉사, 유점사를 묶는 이와 같은 루트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생략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설악산을 넣으려면 이제 벽안각성 스님이 여기 순천 송광사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유점사까지 가는 그 루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가장 유명한 건 잘 아시다시피 개성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현화사에 현화사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석등이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탑만 그러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개성의 그 많은 이미 폐사되었던 곳에 이동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사찰들에 소장된 범종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개성박물관의 이런 교류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매개체로서 우리나라 미술사에 관문을 연 고유섭 선생님 같은 경우 인천 출신이면서 개성 조선인으로서 첫 박물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한번 다뤄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신사리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이제 서양까지 불교를 전파한 루트들입니다. 이 아쇼카 왕이 한 일 가운데 불적지를 순례하고 거기에 자기의 불교의 정책에 입안해서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법칙을 바위에 새기기도 하고 거기 4대 성지들에 가보면 이렇게 다 돌기둥을 세웠었습니다. 이러한 길들처럼 어지러웠던 분열되었던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의 힘으로 이런 법치국가를 표방했던 아쇼카처럼 조선시대의 우리 불교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은 이제 건축물에서 잘 나타나고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의 이 궁전의 외국 사자들을 아련했던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의 것을 아쇼카 왕은 200년 후에 인도에 수용을 해서 불교의 유적지에 이렇게 기념 석조들을 건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리에 관한 신앙은 잘 아시다시피 8분된 사리 가운데 유일하게 아쇼카 왕은 용궁의 용왕들이 지키는 불탑은 열지 못하고 7개의 탑을 열어서 인도 각지에 수많은 진신사리탑, 그래서 84,000개의 탑을 건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궁의 불탑을 아쇼카 왕이 와서 열려고 했으나 용왕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열지 못하는 사건, 이것을 라마그라마 불탑 수호, 쉽게 하면 용왕 불탑 수호인데요. 이제 이러한 사리 신앙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도사 금강계당은 자장율사가 당으로부터 모셔온 진신사리를 모신 그러한 곳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수계 장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는 문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보수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은 불탑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석종의 불탑을 조성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조선 말이 되면 나홍선사에서부터 기존의 기존의 이 부처님께 올리는 등 공양구인 석등은 스님들 탑 앞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불전이나 부처님의 사리탑 앞에만 세웠는데 최초로 나타난 애가 바로 이 나홍선사 사리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탑비까지 함께 탑비, 석등, 아니 불탑, 사리탑, 이 석등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때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스님들의 사리를 분신해서 여러 곳에 세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그 시초를 마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운 자료 하나 소개인데요. 아래에 있는 상은 잘 아시다시피 상원사 문수동자상이죠. 자, 이 오른쪽 위의 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상원사상은 1466년에 조성되어서 1599년에 중수됩니다. 그 중수기이고요. 중수의 내용이고 요 상은 지금 강릉 보현사에 소장된 상이고 이 상을 이제 제가 조사하게 됐을 때 똑같은 1599년 중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기에 문수동자 일존, 노문수 일존이 나오는데 이 노문수가 누구일까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2년이 되었는데 요 상을 에서 노문수 불상 일존, 문수동자상 일존. 그래서 조선시대의 노문수 신앙과 동자형 문수 신앙에 대한 새로운 자료에 기중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여기에 보면 달마 스님 진영과 나홍 스님 진영을 이 1199년에도 중요하게 모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이런 승탑형 세존 사리탑이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탑들이 유행하는 것들은 아마도 그 고려 말에 이 나홍선사에 대한 인식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탑에 대해서는 연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현재는 이 공민왕이 홍곤정을 격파하고 1362년에 통도사 금강계난에 있는 사리 일과를 모셔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리탑을 건립했는데 법주사 가셔서 이 탑 보신 분 계셔요? 네, 거기 능인전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1710년에 이 사리탑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 사리탑은 중요한 것이 이 탑에 대한 내력들을 이 탑비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도사 사리가 또 1479년에 외구들이 와서 계속 이 뚜껑을 열고 훔쳐가려고 하니까 그때 월송대사가 사리를 수습을 해서 개성으로 이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의 송림사에다가 봉안을 했더니 이제 분신하는 그런 영험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그의 부인을 위해서 만든 흥천사 사리각, 이 사리각이 조선 전기에 유명한 정각 안에 탑을 건립한 이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봉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 흐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을 맞으면서 이곳을 수호했던 사명유정대사는 이제 부랴부랴 사리를 수습해서 금강산에 계시는 스승 서산대사에게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 보현사와 통도사에서 1603년에 이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산대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그 석가열의 사리에 대한 이런 비를 건립을 했고 여기 용주봉에 여기는 아래에는 탑형인데 뒤에 이런 석종형의 이런 사리탑이 건립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사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시 이제 오게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태백산을 거쳐서 용연사 이렇게 쭉 해서 통도사로 이혼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1673년에 달성 용연사
이제 조성이 되는데 역시 승타병으로 조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실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세종 때 김수원으로 하여금 사리 영흥기를 짓게 했고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사리가 분신하는 이러한 영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1464년에 지금 현재 이제 기존의 고승의 탑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 학계에서는 바로 그 효령대군이 봤던 그 석가의 분신사리를 모신 세존사리탑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바로 나홍 스님의 탑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부처님의 사리를 광해군은 그의 어머니와 아들의 원찰인 남양주 봉인사에 봉안을 했죠. 여기 역시 탑비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탑이 존재하고 일본에 건너갔다가 원자리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낙산사 역시 애종의 원찰이잖아요. 여기도 관세음보살에서 바로 그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졌다. 그 사리를 수습해서 지금 바닷가 앞에 이와 같이 탑을 건립하고 2년 후에 탑비를 건립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또 사리를 일부 일본에 갖고 가서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사명대사가 가서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가지고 와서 건봉사에 봉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는 이런 부처님의 진신사리 루트를 통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동해안으로 가는 루트 하나고 법주사까지는 갔지만 이렇게 해서 서울로 해서 보현사 그래서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보현사, 통도사, 대흥사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루트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좀 재미난 통일되어서 행복하게 이 길을 역사의 길, 문화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열반의 길이고 그 열반에 든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이면서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수행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